안녕하세요. 중소민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26년도 8월 25일 오늘 인천시에서는 선도지구 6개 구역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년도 8월 25일 인천시 전국 최대 규모라고 되어 있죠.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최종 6개 구역을 확정했고요. 이 6개 구역은 총 16,267호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수 선악지구에는 2개 구역이, 그 다음에 9월 만수 1, 2, 3, 갈산 부평 2개 지구, 계산지구에는 각각 1개 구역해서 총 6개 구역이 선도지구로다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선도지구에 선정된 소유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선도지구 선정 발표와 동시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면서 집합 건물의 전유부 분할 등을 제한하는 것도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선도지구 6개 구역의 각각의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지구에 선정된 것을 보면 인천시에서는 총 5개 지구로 다 되어 있죠. 아랫부분에서 보면 연수 선악지구, 9월지구, 만수 1, 2, 3, 갈산 부평 2개 지구고요. 그리고 계산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낭만부동산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5개 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아파트들을 회원 전용으로 해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합을 위한 소개가 아니라 바로 투자자들을 입장으로다가 보는 것이죠.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즉, 그 투자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에게도 충분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검증되지 않는다면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충분히 나온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선도지구 선정되는 보도자료를 보면 크게 3개가 여러분들 눈에 띌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본다면 이런 거죠. 26년도 12월 달에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했고요. 올 6월 달에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이 39개인데 그 중에서 21개만이 요번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죠. 왜 18개 구역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는 선도지구 선정 발표와 동시에 집합건물의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즉각 고시했습니다. 즉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6년 8월 25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과 물량을 주민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즉 39개 구역 중에서 21개 구역이 신청했고 이번에 6개 구역만 선정이 됐죠. 떨어진 구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도지구 신청을 할 수 없는 자격 자체가 없었던 구역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자격을 지금 26년도에 선도지구 했던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7년에도 그 구역들은 선도지구 신청을 할 수 없고요. 28년도도 할 수 없고 29년도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27년도에 선도지구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방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를 보면 지금 현재 선도지구 신청하는 것은 통합 재건축을 하는 구역들만 대상으로 해서 선도지구를 신청받았고 선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즉, 한 개 단지 개별적인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몇 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통합돼서 재건축을 해야지만 선도지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지구 신청을 하지 못했던 단지에서는 결국 개별적인 재건축 사업 단지들도 선도지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바로 선정 방식과 물량을 주민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낭만부동산은 그렇게 개별적인 재건축 사업으로다가 선정 방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물량은 어차피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주 대책에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선정 방식은 지금처럼 통합 재건축으로 가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재건축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재건축 단지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구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별로 다 갖고 있는 특성들이 틀려지면서 주민들의 합의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제 선도지구라는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주민 동의율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정비 계획을 세우고 사업 시행 인가를 하면서부터 그 문제점들이 불거진다면 결국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다시 초기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통합 재건축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도지구 선정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연수선악지구 2개 구역입니다. 7구역과 12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7구역 같은 건 4개 단지에 4,748세대, 그 다음에 12구역은 3개 단지에 857세대고요. 그 다음에 9월지구는 B완구역으로서 7개 단지에 2,756세대입니다. 그리고 만수 1, 2, 3지구는 4구역에 4개 단지 1,530세대, 그리고 갈산 부평 2개 지구는 3구역에 5개 단지 2,958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지구죠. 5구역이 됐습니다. 2개 단지 3,418세대입니다. 여기서 보면 동의율과 평가점수가 있는데 낭만부동산은 여기서 다른 평가점수보다는 동의율을 좀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산은 구역 지정이고요. 두 번째 산은 조합 설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 되면 5분 능선이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율이 결국은 구역 지정하는 데에 동의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하는 데에도 동의율이 필요하죠. 재건축 사업의 70%의 주민 동의가 얻어내지 못하거나 또는 동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지 못하는 동이 있다면 조합 설립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민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합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민들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통합 재건축에서도 그 입지라든가 많은 것들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진다면 그 주민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통합 재건축 모아타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동의율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통합 재건축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낭만부동산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구역별로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연수선악지구입니다. 2개 구역이 하나는 7구역과 12구역이 됐죠. 먼저 7구역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바로 7구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주변의 역으로 본다면 동막역과 동춘역을 10분 정도 내에서 역세권으로다가 출퇴근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들이 위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수선악지구 7구역을 보면 아파트 먼저 현대 1차 아파트입니다. 1040세대가 살고 있고 여기에 대지 면적은 28,000여 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수 풍림 2차 아파트죠. 1200세대가 살고 있으면서 대지 면적은 25,000여 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는 무지개 마을이죠. 1068세대 그리고 대지 면적은 21,381평입니다. 무지개 마을은 지금 현재 연면적 용적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서류를 고치려고는 하고 있지만 서류를 고친다고 해서 실상과 신축하는 그것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낭만부동산이 회원 전용으로 다 만들어놓은 사업 분석을 한 각각 구역들을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의 면적과 그 다음에 용적률이 상향된 만큼을 가지고선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얼마나 나오고 여기에 일반 분양가와 지금 현재의 공사비 등을 봤을 때 26년 현재 당시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평당 일반 분양가가 5천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그것은 나중 문제죠. 지금 현재 사업적으로다가 좋으냐 나쁘냐를 보는 것은
26년도의 일반 분양가와 26년도의 공사비, 금융비용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선 사업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는 것은 각각의 미래를 바라보는 몫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다음은 네 번째, 한양 2차 아파트죠. 1440세대로서 7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7,999평이나 됩니다. 아주 대단지죠. 지금도 대단지지만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 37,000평에다가 짓는다면 과연 몇 세대나 갈 수 있을까요? 어떤 평형대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세대수는 정말로 많은 차이를 보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낭만부동산이 연수 선악지구에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7구역이 정말 괜찮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구역이죠. 다만 지금 현재 매매가로 봤을 때 투자자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고평가되어 있을까 저평가되어 있을까는 바로 회원 전용 영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구역 같은 경우는 총 4,748세대고요. 대지 면적은 112,769평에 되어 있는 것이 7구역입니다. 자, 다음은 12구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12구역은 바로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본다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주변으로 본다면 연수역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아파트가 520m, 가장 멀리 있는 데가 1.2km 정도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동춘역에서 본다면 가장 가까이가 1km죠. 그러니까 역에서 본다면 가장 가까이는 7, 8분, 가장 멀리는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초중고등학교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12구역에 있는 아파트는 바로 연수 풍림 3차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440세대고요. 대지 면적은 11,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홍아파트입니다. 현재 97세대가 살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99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롯데아파트죠. 가장 가까이에 위치되어 있죠. 320세대면서 대지 면적은 1416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12구역은 총 857세대의 25,000평이죠. 지금 이 앞에 있는 풍림과 현대의 면적보다 약간 작은 것이 바로 12구역입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통합 재건축을 해서 같이 이주를 하고 같이 입주를 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 재건축이 갖는 모습들을 본다면 과연 역세권 그 다음에 평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9월지구를 좀 보겠습니다. 9월지구는 여기 인천터미널역 주변에 있고 A1구역과 B1구역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 이번에 선두지구가 된 것은 B1구역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바로 이것이 B1구역이죠. 가장 가까이 인천터미널역까지는 100m에서 가장 멀리가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내에 역세권이라는 것이죠. 9월지구의 B1구역. 여기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보면 제일 멀리 있는 아파트서부터 본다면 동아아파트로서 39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6,600평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4만 1차 352세대의 7,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 단지는 광교 쌍용 아파트입니다. 464세대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지도로 보더라도 4만 1차보다는 광교 쌍용이 좀 작죠. 그런데 세대수는 더 큽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 광교 쌍용이 4만 1차 아파트보다 소형 평형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도 6,100평이죠. 7,600평과 6,900평. 세대수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풍림 아파트죠. 300세대고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은 크죠. 5,800평. 그리고 성지 아파트 420세대면서 대지 면적은 5,800. 그러니까 풍림과 성지만 보더라도 같은 세대수가 풍림은 300이고 성지는 420인데 면적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풍림이 대형 평형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성지보다 넓은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삼안 간교 2단지입니다. 410세대고 5,600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아파트 420세대, 대지 면적은 5,600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B완구역은 2756세대가 이 안에서 살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43,000평 정도가 됩니다. 과연 9월 지구의 B완구역 재건축 사업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평형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용적률만큼 신축세대 수는 얼마나 나올까요? 정비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정비 계획에 여기 소유자분들은 집중을 해서 좀 더 관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 권리를 좀 더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만수 1, 2, 3지구의 4구역입니다. 바로 여기 위치되어 있죠. 만수 1, 2, 3지구 같은 경우는 역세권과는 많이 거리가 먼 곳에 위치되어 있죠. 1구역만 빼고요. 근데 이번에 선두지구가 선정된 거는 4구역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4구역을 본다면 역은 없고요. 주변에 뭐 초정고도 있는데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삼익 아파트 256세대, 대지 면적은 4,200평이고요. 그리고 만수 현대가 560세대면서 대지 면적은 9,400평. 크죠? 그 다음에 금호타운 414세대에 7,296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흥아파트 300세대죠. 4,711세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구역을 보면 1,530세대가 살고 있는데 25,668평입니다. 과연 4구역의 사업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제가 사업 분석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산 부평 부계지구 중에서 3구역입니다. 여기서 보면 7호선, 서울 7호선 역의 굴포천역 세권 아파트죠. 그리고 삼산체육관도 역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본다면 바로 굴포천역까지는 450m가 가장 멀고요. 그 다음에 삼산체육관역에서 보면 가장 가까이가 460m입니다. 그러니까 7호선인 굴포천역과 삼산체육관역을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3구역. 한번 지금부터 여기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굴포천역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길 아파트입니다. 468세대죠. 4,200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대동아파트고 708세대인데 대지 면적은 6,200평입니다. 그리고 대진아파트가 258세대인데 2,200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솔아파트죠. 1,140세대인데 6,300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아파트가 384세대죠. 3,600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연수선악지구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연 역세권이라고 해도 쉬울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2,958평에 22,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종상향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용적률을 450%가 아니라 800%, 1000%까지 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다가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낭만부동산이 사업 분석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는 것들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곳은 일반 분양가가 얼만큼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상업지역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800%, 1000%를 가지고선 하게 된다면 결국은 고층으로 지어야 되고 고층을 짓게 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사비에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2배 이상까지도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이엔드 브랜드로 간다면 기본적인 설계 비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감재까지 가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일반 분양가가 증가돼서 조합원들에게 오는 이익보다는 공사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낭만부동산이 인천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상업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해서 800%, 1000%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나는 거기 있는
소유자들한테 매도를 해서 빠져나오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50층을 짓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600만원, 700만원으로 다 책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30층 전후의 아파트를 지을 때 공사비가 600만원 전후가 되는 것이지 40층, 50층을 짓게 되면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설계 비용도 30층 이하로 짓는 설계 비용과 50층으로 짓는 설계 비용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낭만부동산이 사업 분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370%를 한다, 뭐 400%를 한다라고 했던 것들을 보면 대부분 사업성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인천에 있는 곳에서 보면 일반 분양가는 26년도 상황에서 각 구역별로다가 많이 비싸게 되는 데는 3천만 원도 되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 구도심 같은 경우는 1,800에서 2천만 원대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도심 중에서도 전철역이나 핵심적인 데는 2,000에서 2,400선에서 대부분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이 분양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분석은 결국은 26년도 지금 현재 일반 분양가와 공사비, 기타 경비 등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현재에 구성된 걸로 다 해서 사업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보면 여기 3구역 분명히 굴포천역이나 삼선체육관역은 7호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으로다 보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에 가장 그 비교를 해 드린다면 부천과 부평 사이에서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7호선이 들어와서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부천은 부평 아파트 가격의 3분의 2 수준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부천과 부평이 도리어 역전이 돼서 부평이 부천의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시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평은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다 7호선 주변으로. 그러나 부천의 7호선 주변으로다가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7호선에 있는 이 3구역, 그 일반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계산해서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사업 분석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산지구의 3구역입니다. 바로 계산지구의 여기 5구역이죠. 죄송합니다. 5구역인데 잘못했네요. 자, 5구역 계산지구를 보면 역으로다 보면 이망역의 1구역이 사실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5구역이 선정이 됐죠. 자, 5구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5구역은 주변에 뭐 역세권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구역 같은 경우는 낭만부동산이 개인적으로다 보면 이 서울 2호선이 홍대 대장선이 청라까지 연장되는 것이 이번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통과가 돼서 예타 통과가 된다면 그것에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계산지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죠. 그 중에서 태화 한진아파트입니다. 1674세대고요. 대지면적은 13,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옆에 있는 현대 2-1차와 2-2차가 1744세대고요. 그리고 16,715평입니다. 그래서 총 3,418세대면서 3만평 정도가 되죠. 낭만부동산이 2년 전에 300 클럽을 여러분들에게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을 상향시켜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죠. 왜냐하면 예전의 재건축 사업은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 허용 용적, 기준 허용 용적률을 250%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최대 용적률을 받아봤자 280% 정도를 받았죠. 그런 걸로 본다면 태화한진이나 작전 현대 2-1차나 2차는 그 용적률 가지고는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면 인천도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적률에서 최소한의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그 허용 용적률, 기준 허용 용적률을 그렇게 정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인천시에서 간과한 부분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구축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전용률과 지금 26년도에 설계해서 짓고 있는 아파트의 전용률이 정말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간과를 했기 때문에 낭만부동산이 보면 지금의 용적률보다는 인천시의 정비계획에서 얘기했던 그 기준 용적률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공공기업 없이 지금 현재 공공기업 10% 그 부분에서 더 많이 줬어야 된다라고 낭만부동산은 사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연수선악지구서부터 계산지구까지의 선도지구로다가 선정되어 있던 아파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선도지구에 선정되어 있는 소유자분들은 좀 더 주민 합의를 통해서 정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조합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손해가 가장 적을 수 있는 용적률과 그 다음에 평형 세대 구성을 가지고선 많은 씨름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정비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많이 반영이 돼야 나중에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하고 관리 처분하면서부터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민 설명회 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주민 설명회, 통합 재건축의 주민 설명회 하는 것을 보면 용적률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무조건 이익이다라고 떠드는 그러한 몰상식한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다는 얘기죠. 이 사업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용적률이 최대로 높아진다라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무조건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조합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얻을 수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라고도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설계서부터 그 구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보다 몇십 프로 이상의 비용이 더 증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그만큼 그 증가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면, 일반 분양을 높일 수 있다면 그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한테 도리어 손해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